네, 잠시 뒤 한 30분 정도 뒤에는 헌재에서 박 대통령 탄핵 심판 15차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됩니다. 숨가쁘게 달린 탄핵 열차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박 대통령 측이 최종 변론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대응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있는 헌재 공개 변론과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 변론, 최종 변론은 헌재에서 지금 24일로 예정을 해놓고 있는데 24일이죠. 예, 박 대통령 측에서 일주일 정도 늦춰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나왔어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일주일 정도 연기해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방어권 차원, 이 변론 차원에서 이제 보장해달라. 예. 이것을 압박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변론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지연 작전을 하겠다. 즉 3월 13일 이후로 판핵 그 심판 결과를 좀 넘기겠다라는 그 시간 벌기 작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그 출석 여부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출석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헌재 그 증언을 하러 나올지도 사실 관심인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예. 지금 헌재에서 한 얘기가 나와서 최후 변론하는 것만은 안 되고 예. 원칙적으로 나오면 신문을 받아야 된다. 그럼 소초위원 측에서 이제 질문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물론 나가서 대답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을 하더라도 네. 또 그것이 모양새가 이상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더 시간을 줄지 또 재판부에서는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에게 그런 거라든지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통령의 어떤 체면이라든지 또 나와서 오히려 불리한 얘기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예측은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3월 13일 이후로 반드시 이 선거를 미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최후의 카드로 던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속보로 들어온 것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는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 배후가 북한이 확실시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자행된 반인륜적인 살인 사건이다라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이자 테러다라고 밝혔고요. 북한 정권의 무모함과 잔악성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정부는 국민을 노린 테러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이후에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관 부처 간의 긴밀히 협조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겠다. 그리고 3월에 열릴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아침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 김정남 살해 사건의 배후는 북한이 확실시된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총합이 된 정보를 종합해서 분석을 했을 때 북한이 지령을 내려서 실시한 암살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헌재의 최종 변론과 관련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그 최종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나올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최종 변론 기일을 일주일 더 연장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 대리인단의 그 주장은 뭐냐면 2월 20 오늘 이제 증인 신문을 하죠. 그리고 이제 22일 또 증인 신문을 하고 24일 최종 변론을 하는데 그때 이제까지 그 최후 정리서면 이것들을 만드는데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나오려면 상당한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24일 날 아직 며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다면 나올 수는 있는데 3월 2일이나 3일로 지금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최종 변론을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최종 변론을. 그렇다면은
그 전에 대통령이 27일이나 28일 뭐 다시 오늘이라든지 이렇게 변론이 열리면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할지 이것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중요하고 또 22일 재판에서 최종 변론을 뒤로 미룰지 그럼 그렇게 미루면 대통령이 나오겠다라고 할지 네. 그것은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 최종 변론 기일을 늦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정미 그 지금 대행이 그렇죠. 그 퇴임한 이후에 헌재 최종 결론을 그 유도해 내겠다고 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서는 그게 지금 현재 8인 체제가 7인 체제로 바뀌는 상황에서 최종 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훨씬 보는 유리하다 건가요? 보는 거죠. 8인 체제에서 최소한 소수 의견이 2사람 정도가 반대 의견이 들어가게 되면은 탄핵 인용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그런 지연적전을 서서 3월 13일 이후에 즉 7인 체제로 가자라는 어떤 계산이 이제 깔려 있는 것이라 봅니다. 네.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헌재 재판소가 이 사건 자체가 초유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평상시에 탄핵에 대한 결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상당한 준비를 해왔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비공개적인 어떤 평의 절차를 많이 거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결국 통상적으로 일반 재판의 그 경우에 선고가 그 판결이 난 다음에 2주일 후에 이제 선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 2주일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기한 자체가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은 아니거든요. 관례적으로 2주 후에 한다는 것이지 즉 헌재에서 초유의 사건이니만큼 국정 공백에 대한 최소화를 명분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평의를 하는데 2주까지는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요구하는 3월 2일, 3월 3일 이 최종 변론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열흘 준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흘 기간 내에 충분한 판결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 이후까지도 염두에 둔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3월 13일 밤 12시까지 판결에 최종 판결에 참여하게 되면은 여기에 판결에 이름을 올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왜냐 그러면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도에 퇴임이 되면 김용옥 재판관이 12월 30일 임기를 앞두고 판결에 참석했는 그 전례가 있고요. 그 다음 해에 2011년 7월 20일 날인가요? 뭐 퇴임한 조대인 재판관도 퇴임 일자에 판결에 참여해서 그에 대한 결론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에 너무 열흘이라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지연 작전에 걸려서 여기에 대해서 탄핵 인용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대통령의 최종 변론도 말이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이 준비를 해온 최종 그 진술만 하고 다른 신문은 받지 않는 거를 좀 검토해달라고 헌재 요청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대통령이 나올 거냐 여부를 그걸 가지고 결정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신문은 안 받고 대통령만 나와서 본인의 어떤 그 최후 진술만 할 수 있다면 나오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헌재에서는 그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물어도 대답을 않는 방법으로 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모양이 아주 이상해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헌재에 대해서 그 기일을 최종 변론 기일을 좀 3월 2일이나 3일로 달라는 얘기는 22일 날 증인 신문이 끝나면 최후 변론은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대통령 대리인단의 그 요구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증인 신문이 끝난 다음에 최후 변론하고 일주일 기간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충분히 계속해서 준비를 했다면 기간이 짧지는 않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렇게 어쨌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제 한 말씀만 좀 부연해서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3월 2일, 3일 정도로 하자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영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채택해달라. 그리고 고영태 증인을 전문으로 채택해달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3월 2일, 3월 3일에 최종 변론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반대 신문을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 얘기는 이제 헌재법 49조에 따라서 소추위원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는 이 조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일종의 탄핵이 만약에 인용됐을 때 정치적 행위를 어떻게 만들어 가기 위한 명분 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 신문을 할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딱 되어 있는 것이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그 자체는 네. 이미 헌재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넣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결국 이 탄핵에 대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떤 결정에 대한 사안 자체가 모든 책임이 헌재에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 탄핵에 대한 인용이 됐을 때 이 네. 절차의 정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헌재 재판관들이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변론기를 연기해달라 하는 요청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고영태 씨를 또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또 요구도 합니다. 헌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증인 신청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고영태가 국정농단에 어쨌든 기획하고 일부 실행을 하고 그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대통령의 어떤 헌법 위배라든가 법률 위배를 판단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고영태를 나중에 뭐 예를 들어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느냐 또 뭐 입건을 하느냐 그런 문제하고 예. 여기서 이제 그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국정농단이 좀 드러난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대통령의 어떤 지금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그런 어떤 스모킹 거는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헌재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예. 네. 오늘 증인으로 원래 세 사람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실의 행정관 그리고 오후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김기춘 전 실장과 최상목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또 들어서 그렇죠. 이번에 불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과연 건강상의 이유일까요? 아마 뭐 여러 가지로 그 현재 출석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가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나와서 이제 현재에서 이야기할 때 결코 유리한 증언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반대 신문에서 집요하게 늦어질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색한 변명이 나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 차라리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이 여론에 좀 지탄을 받더라도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네. 이제 판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죠. 네. 앞으로도 저번에도 한번 증인 불출석 하면서도 네.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는 아무래도 김기춘 실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싫다는 것이고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나가서 별로 그렇게 대통령에게 유리한 말을 할 것도 없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뭐 헌재에서 이 증인은 이제 결국 철회가 직권 취소를 하든 또는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철회를 하든 네.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자, 오늘 헌재 판단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일정도 모두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재판관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특검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검의 수사 성패를 쥐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태인데요. 먼저 지난 토요일 날이었죠. 소환 당시 모습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최순실 씨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세요? 네, 모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서 아니 잠시만 성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조사 문체부 받겠습니다. 인사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든 오늘 조사 받겠죠. 아드님 꽃보직 특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 충분히 받겠습니다. 한 말씀만 어떻게 밝히셨다는 국민들에게- 거죠? 성찰한 적 없습니다. 최순실 씨로부터 경찰청장하고 우리은행장 등 인사청탁 받은 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네. 자, 기자들이 뭐 질문을 여러 가지 쏟아냈는데 뭐 사실이 아니다, 모른다 뭐 얘기를 계속 반복은 했고요. 자, 지금 그 우병우 수석에게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특검이 파헤쳐야 할 부분이 어떤 겁니까? 지금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예. 부분입니다. 결국 그 2016년 7월 당시에 K재단과 미르재단의 사건이 발발됐을 때 청와대에서 이제 대응 회의를 여러 가지 했었죠. 네. 그 과정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 부분은 정경련이 주도한 것이다라는 것에서 이런 대응 논리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한 횡령 혐의가 이야기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석수 감찰관의 감찰 내부 감찰 조사에 됐을 때 이것을 무마시켰고 예. 무산시켰다라는 그런 이유로서 이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이제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그동안 특검의 수사 분야 여러 가지 가운데 참 속도가 나지 않았던 부분이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수사였는데요. 소환해서 조사한 뒤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아무래도 시간이 없다라는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 걸까요? 네, 그것도 그렇고 특검의 의지가 우병우 수석을 수사하는 거 보면서 예. 이제 좀 분명하다, 이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좀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 예. 사실은 우병우 수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부분이었거든요. 특검의 어떤 성패까지 좌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많은데요. 네. 우병우 수석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두 가지 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특검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예.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도 또 비호하고 방조하고 묵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하나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이 감찰 행위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영장에도 청구에 적시가 된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최순실이 독일로 9월 3일 날 2016 9월 3일 날 나갔거든요. 예. 그리고 10월 30일 날 들어왔습니다. 이 들어오고 나가고 입국 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들어와서도 바로 긴급 체포가 된 것이 아니라 또 하루 있다가 출두를 하거든요. 예. 이런 과정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지휘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사이에서 그런 전체적인 어떤 이런 증거 인멸이라든지 내지는 이 범죄를 갖다 무마시킨다든지 예. 이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떤 특검에서 상당히 우병우 전 수석의 어떤 혐의를 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예. 네. 그리고 수사의 의지를 강하게 비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앞서 저희가 그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제 그 특검의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최순실 씨를 아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모른다고 여전히 또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최순실 씨와 또 우병우 수석이 서로 모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 지금 증거가 하나 나왔다고요. 이게 장시호 씨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예, 장시호 씨 핸드백에 있는 이번 포스트잇에 예. 최순실 씨가 이 관련 내용들을 민정수석에 전하라 이런 포스트잇 메모지가 이제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을 두고 국정농단 총체적 사건의 실질적 진실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의 관계는 인과관계가 성립돼 있다.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증거를 확보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하루 만에 이제 영장 청구를 하게 된 그런 배경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물론 뭐 그것도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로 속하긴 합니다만은 검찰이 전격적으로 하루 만에 수사를 시작한 지 이제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특검에 대한 연장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제 고려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28일 되면은 특검 수사가 1차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사건의 어쩌면 본질적인 가장 핵심 실체를 볼 수 있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사법 처리 네. 그리고 이 수사에 대한 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특검 수사에 대해서 뭔가 좀 2% 부족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완결짓기 위해서는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사회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특검의 주차 조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러면 이제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구속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결정적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네. 사실은 증거가 중요하거든요. 예. 이 포스트잇이죠. 이제 최순실 씨는 포스트잇을 굉장히 좋아하는가 봅니다. 예. 네. 이 포스트잇에 그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 있고요. 예. 검증 완료, 검증 뭐 이런 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세 가지인데 경찰청장하고 우리은행장하고 KTNG 이런 어떤 사람들 경찰청장이라든지 이 사장들을 임명하면서 이제 최순실 씨가 그것을 민정수석실로 보내라고 하는 그런 지금 파일이죠. 예. 이것이 장시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시호를 통해서 결국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최순실과 우 전 수석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고 우 전 수석이 이와 같이 최순실과 함께 국정 어떤 개입 이런 예. 것들을 분명히 어떤 증거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만 이 증거를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예측은 우 전 수석이 구속을 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 같습니다. 예. 네. 내일 어쨌든 뭐 영장 적부심을 받게 되면 또다시 이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검의 우병우 수석에서 이번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수사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틀 연속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상당히 압박이 심할 것 같아요. 상당히 압박이 심하고 일단 국제적인 기업의 총수로서 이제 포승줄을 묶여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본인의 이미지는 물론이구나 기업의 이미지에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역할, 예. 상당히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삼성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한다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구속 수사하고 불구속 수사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처지 차이죠. 일단은 불구속 수사는요. 저번에도 보셨듯이 집에 한번 가서 다시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런데 구속을 하면 언제든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틀 연속해서 지금 불러가지고 네. 주말에 말이죠. 예. 또 휴일에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압박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새벽까지도 조사를 또 어제 또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들이밉니다. 그리고 제시를 하죠. 예. 진술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물적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A라고 말하면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예.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박상진 휴대폰이라고 거기에서 수많은 어떤 지금 메일 주고받은 문자 이런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에 김재열 예. 그 매제죠. 여기서도 또 이제 상당히 그 당시에 대통령에게서 받았다는 그런 문건 이것들이 이제 검찰이 제출됐던 것 그것이 네. 또 이제 제시가 됐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은 증거들을 특검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3번을 만나면서 그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그리고 그때마다 정유라를 말을 사준다든가 내지는 장시호한테 동계 스포츠센터를 지원한다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금융 지주회사라든지 예. 삼성물산 합병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만날 때마다 청탁이 있고 그 청탁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이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네. 또 물증들이 있어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조사받는 것이 그야말로 지금 곤혹스럽고 예.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는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네. 어쨌든 지금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입장, 부회장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피해자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일전에 그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이 그 탄핵 의견서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피해자라는 부분을 명시를 했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명시라는 것이 권력적 사실행위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것은 행정적인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압박하는 행위, 이걸 우월적,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그렇죠. 예, 권력적 사실행위에 따라서 기업의 피해자다 이런 것인데 이건 이제 예. 특검에서는 이게 어떤 것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탄핵의 헌재에서는 기업들이 돈을 준 것은 권력적 사실행위에 따라서 기업들은 피해자다 이런 이제 논리로 이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으로서는 특검의 수사가 압박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특검에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에 서로 인과관계에 있어서 명시적 언어로 어떤 무엇을 해주겠다든가 구체적 어떤 제시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러한 것이 구체적이나 또는 명시적 언어로 이것을 협의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유죄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하지 않느냐. 법적 농방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네, 그 말씀 맞습니다만 지금 특검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고 구속영장이 이렇게 발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삼성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고 나서도 그렇다면 만약에 강요를 받았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돈을 내게 된 것이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이 박상진 사장 말이죠. 계속 드나들면서 블라디미르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고 뉴삼성물산 이 순환출자 해소라든지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0년 11월에 상장이 되거든요. 이거라든지 자 생각해 보면 말이죠. 단순하게 강요에 의해서 돈을 줬다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삼성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사태가 터졌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고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것은 그것을 일부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어쨌든 뭐 강요에 의한 피해자냐
아니면 뇌물 수수를 직접적으로 또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 뇌물 공여자나 특검의 수사는 계속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